여러분, 우리나라 말 중에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를 되게 가여이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동병상련을 겪은 사람들끼리는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게 된다고 하는데요. 다른 누구보다도 되게 서로를 더 잘 이해해 줄 수가 있으니까.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던 1914년 12월 25일 영국군이랑 그리고 독일군이 대치 중이었던 이 벨기에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전쟁 중이었던 적군, 이 영국군과 그리고 독일군이 자발적으로 이날 총을 내려놓고 함께 축구 경기를 하면서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보낸 거예요. 자발적으로. 비록 적군이기는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전쟁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무의미한 전쟁 속에서 이 병사들끼리의 유대감과 그리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결국에는 단 하루 동안의 비공식적인 크리스마스 휴전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적군이든 아군이든 다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는 되게 소중한 사람들 아니냐. 오늘 하루만은 적이 아닌 친구로 그리고 동료로 크리스마스를 보내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2011년 일본에서는 쓰나미를 겪은 이런 아픔을 공유하던 한 남녀가 사랑에 빠져가지고 서로 결혼을 한 사례도 있었다고 해요. 누구보다도 서로를 잘 이해해줬던 거죠. 이뿐만이 아닌 우리나라에서도요. 같은 아픔을 공유하면서 서로 친해진 한 특별한 인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1997년 부산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고 계셨던 김씨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요, 알콩달콩하게 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남편 김씨가 갑자기 쓰러지게 된 거예요. 이에 너무 놀라서 바로 이 남편 병원으로 옮겨지긴 했지만 이 남편 김씨의 상태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남편분 지금 빨리 신장이식 수술 받지 않으면 얼마 살지 못할 거예요. 빨리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말에요. 아내는 너무 놀래가지고 무조건 남편을 먼저 살려야 한다라는 이 생각 하나로 그러면 제 신장을 기증할게요. 하지만 검사 결과 아내의 신장은 남편에게 맞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기증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 입장에서는요,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오로지 내 남편을 살려야 한다라는 이 생각 하나만으로 신장 기증자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부터 해서 친구까지, 또 그 친구의 친구까지 다 도움을 부탁하면서 다녔어요. 하지만 다들 미안해, 나도 좀 몸이 안 좋아서, 미안, 내가 좀 바빠가지고 그날 안 됐는데, 다 안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내가 포기할 순 없는 거잖아요. 내 남편 죽게 내버려 둘 순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울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리저리 막 알아보고 다니는데, 이런 아내의 마음을 하늘도 헤아려 주신 건지 얼마 뒤에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이 남편에게 신장을 기증해줄 기증자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덕에 이 남편 김씨는 무사히 수술을 마쳤고요. 건강도 회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닫아놨었던 이 빵집 가게도 다시 오픈을 하게 됐고요. 새 삶의 기회를 얻은 듯이 이 부부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부부가 이 빵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 아내분이 우연히 TV를 잠깐 딱 보게 됐는데, 그때 잠깐 나왔던 TV 광고가 딱 마침 당신의 장기 기증으로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증에 동참하세요. 라는 기증 광고를 보게 됐던 거예요. 내 남편도 신장 구하는데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 정말 좌절했었는데, 그때 나처럼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 내 신장을 한번 기증을 해볼까? 처음에 이 말을 들은 남편은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걱정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 아내의 뜻은요, 완강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어. 우리도 어떠한 사람의 신장 기증으로 이렇게 행복을 다시 찾은 거잖아요. 그때 받았었던 그 행복을 다시 그 고마움을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어 줘야지. 이에 부부는 아내의 신장을 기증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아내가 신장을 기증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바로 이 아내와 신장이 맞는 이식자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되게 희박한 확률이거든요. 나한테 맞는 신장의 이식자와 기증자를 찾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근데 바로 나온 거예요. 아내의 신장 기증으로 또 한 사람이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신장 이식 수술까지 정상적으로 끝났고요. 아내와 남편이 병원 입원실에서 회복을 하고 있는데 장기 기증센터의 직원이 이 김씨 부부를 찾아옵니다. 안녕하세요. 저 장기 기증센터 직원인데 사실 이 장기 기증이라는 게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되게 특별한 케이스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따로 한번 찾아뵀어요. 혹시 이식자분을 한번 만나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원래 이식자, 기증자 서로 모르게 하는 게 정상인데 이때는 특이 케이스로 서로 만나보라고 만남을 권유한 거예요. 장기기증센터에서. 그렇게 장기 이식자와 장기 기증자 서로 만나게 됐습니다. 같은 한 병원에서 수술을 했으니까. 자, 서로들 인사 나누세요. 이쪽은 이식을 받으신 이식자 부부, 박씨 부부, 남편분이 이식을 받은 거예요. 장기기증센터에서 이 두 부부를 만나게 해준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장기기증센터에서 서로 만나게 해준 이유. 알고 보니까 놀랍게도 이 김씨 남편이 장기 기증을 받았잖아요. 신장을. 그런데 이때 장기를 이식을 해준 사람이 박씨의 아내였던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김씨 아내가 신장을 기증했잖아요. 이때 신장을 기증 받았던 사람이 남편 박씨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두 아내가 신장을 맞교환한 거예요. 남편들한테. 그러면서 서로의 남편을 구한 겁니다. 두 아내가 기증한 신장이 서로의 남편한테 맞교환이 되면서 생명을 구한 사례예요. 김씨 부부 아내의 신장이 박씨 부부 남편한테 간 거고 박씨 부부 아내의 신장이 김씨 부부 김씨 남편한테 간 거죠. 지금 말씀드린 이 같은 경우는요,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정말 희박하고요, 기적적인 일이라고 해요. 만약에 서로의 부부가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이런 기적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옆에가 실제 기사입니다. 지금 따로 캡처를 한 거라서 조금 흐릿하긴 한데 실제 이 내용을 다룬 기사예요. 그래서 오늘은 되게 잔잔한 1997년에 실제로 일어났었던 한 감동적인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2001년 중국에 당시 40살이었던 류바오산이라는 남성은요, 위진이라는 당시 38살의 여성과 결혼을 해가지고 무려 18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류바오산이라는 이 남자, 문제가 굉장히 많은 남자였습니다. 바람 잘 날 없는 집.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손찌검이야? 당신이 남편으로서 애정을 줘봤어? 아니면 가장으로서 돈을 펑펑 벌어다 줘봤어? 매일 술이나 퍼먹고 아주 손찌검이나 하고. 아, 그래, 그놈의 돈소리 왜 빠지나 했다. 그래, 여기 있다. 네가 좋아하는 돈. 오늘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보자. 이 류바오산이라는 이 남성, 이 남편은요, 술만 먹었다고 하면 그냥 자기 와이프인 위진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찌검을 하는 겁니다. 완전 개쓰레기죠. 당시에 이 위진은요,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허구한 날 이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보니까 일 능률이 좋았겠습니까? 회사에서도 계속 깨지는 거예요. 어느 날은 남편한테 너무 맞아가지고 얼굴이 그냥 다 멍투성이야. 그 상태로 출근을 하니까 사람들은 막 다 쳐다보고 수근거리고,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위진의 이제 주위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너도 진짜 미련하다. 이러면서까지 그 인간하고 붙어서 사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이유? 도망가면은 귀신같이 또 나를 찾아내가지고 붙잡아오고, 그리고 또 때리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지 모르겠어. 하루하루를 눈물바람으로 보내던 어느 날, 이 위진의 회사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 전화는요, 병원에서 온 전화였는데, 술 먹고 그렇게 마누라를 패대더니 결국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남편이 크게 다쳤다라는 전화였어요. 그리고 당시 남편의 상태, 생명은 건졌지만 뇌출혈이 심해서 깨어나더라도 반신불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뇌도 심하게 다친 상태여가지고 다른 증상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은요, 의사의 말대로 반신불수로 하반신은 움직일 수가 없었고요, 정신분열 증상까지 온 거예요. 안 갈 거야 하면서 혼자서 막 소리 지르다가 그래서 또 막 난리를 피워요. 그리고 갑자기 막 혼자 웃어, 하하하 하면서 막 웃어요. 그리고 갑자기 또 막 하면서 또 막 울어. 그러니까 망상이랑 환각에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남편이. 그리고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아내 위진의 마음, 어땠을까요? 이때 위진은요, 진짜 더 이상은 못 참아. 그동안 괴롭혀온 것도 모자라가지고, 나를 그렇게 때린 것도 모자라서 반신불수에 정신병까지. 그 어마어마한 병원비며 도대체 전생에 나랑 무슨 원수가 졌길래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건지, 내가 왜 그 인간의 병수발까지 들어야 돼? 길거리에 나 앉든 보호소를 가든 뭐 굶어 죽든 뭐 알아서 하라 그래. 나 그냥 내 인생 살 거야. 나도 행복하게 다시 살 거야. 그렇게 아내 위진은요, 병든 남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런 위진한테 손가락질을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 남편이 그동안 얼마나 개쓰레기 짓거리를 해왔는데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위진한테 너 그러면 안 돼, 남편 병수발 들어야지, 이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힘들게 살아온 걸 아니까. 그런데 얼마 후에요, 이런 일로 인해서 보험회사에 휴직계를 냈었던 이 위진이 회사로 복귀를 했는데, 아니 위진이 반신불수가 된 남편을 업고 출근을 한 거예요. 부장님, 사정상 아픈 남편을 혼자 두고 올 수가 없어서요. 앞으로 매일 남편이랑 함께 출퇴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병원비 때문에 집까지 팔아가지고 간병인을 쓸 형편이 안 돼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인들한테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냥 버리련다, 나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남편 병원비 때문에 집까지 팔고 남편 곁에서 계속 병수발을 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모습에 위진의 이제 직장 동료들이나 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얘기했던 애가 왜... 위진은 이런 주위 사람들의 물음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나 그렇게 미련하지 않아. 앞으로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려면 남편의 도움이 꼭 필요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아픈 남편을 버리겠다고까지 얘기했던 위진이 남편을 업고 출퇴근하면서 힘든 병수발을 감당해내고 있었고, 오히려 예전보다 얼굴이 더욱더 좋아진 거예요.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아픈 남편을 업고 이리저리 보험 일을 하러 다니는 이 위진을 본 많은 사람들이, 어머 힘드실 텐데 아픈 남편을 이렇게 업고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도와드릴 건 없고 보험 하나에 제가 가입해 드릴게요. 대신 용기 잃지 마세요. 라면서 하나 둘 이 위진을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 그렇게 미련하지 않아. 앞으로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려면 남편의 도움이 꼭 필요해. 라고 말했었던 이 위진. 이 말의 뜻이 이런 거였던 걸까요? 이에 직장 동료들은요,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남편을 등에 업고 보험팔이를 하는 여자를 이거 누가 동정 안 하겠냐. 어떻게 남편을 그렇게 이용하냐. 그렇게 아픈 남편으로 인해서 위진의 보험 실적은 날로 늘어갔고요.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이 위진은요, 고객 유치 1000명 달성으로 축하 파티까지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위진의 직장 동료들은요, 이 위진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보험 왕도 됐겠다. 돈도 많이 벌었을 텐데 이제 간병인 1명 정도 둘 돈은 되지 않아? 왜 아직까지도 네가 남편을 업고 다니면서 그러는 거야? 남편 업고 장사하니까 좋아? 그리고 이에 대해서 위진은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회사 동료들도 하나 둘 위진에게 등을 돌리던 어느 날 한 직장 동료가 우연히 이 위진의 집을 사전에 얘기 없이 갑자기 방문을 하게 됩니다. 위진, 저 이거 두고 가가지고 갖다 주려고 잠깐 들렸는데 집에 있어? 그런데 집안에서 정말 조그만하게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그 소리에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이 지인분이 안방 쪽으로 다가갔는데, 아니, 정신분열이 있었던 남편이랑 위진이 대화를 하고 있어. 그런데 이 남편이 멀쩡해 보이는 거예요. 여보, 오늘도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 내가 병 다 나으면 당신한테 잘못한 거 내가 다 갚을게. 그동안 당신한테 미안한 게 너무 많아.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내 자신이 너무 싫어가지고 자꾸 당신한테 화풀이를 했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 혹시 내가 정신을 잃고 또다시 당신 힘들게 하면 나 버려도 돼. 나 같은 놈 당신이 버려도 싼 놈이야. 정말 미안하고 정말 고마워. 이런 말에 위진은요, 괜찮아. 당신의 그 말 한마디에 18년간의 화가 다 풀렸으니까. 라고 답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 걸까요? 정신분열 진단을 받았던 남편인데 왜 멀쩡한 걸까? 알고 보니까 사고 직후에 병원에서 이 남편이 정신분열 증상을 막 보였어요. 그런데 혼자서 막 때리고 혼자서 울고 막 웃고 막 화냈다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그렇게 행동을 보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 남편이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진짜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하면서 아내 위진 곁에서 막 울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 남편이 알고 보니까 하루 24시간 중에요, 딱 10분 동안만 제정신으로 돌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 남편과 속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됐다고 하고요. 지금껏 살면서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 미안해, 정말 고마워, 너무 사랑해, 이런 말들을 이때 처음으로 그 딱 10분 동안 모두 듣게 됐던 거예요. 18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을 딱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그 10분 동안. 그 후로 그 10분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 항상 남편을 곁에 두고 다닐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그 짧을 수 있는 10분 동안의 행복이 이때까지 함께 살았던 18년이라는 결혼 생활 때보다 더욱더 행복하고 소중하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하루에 딱 10분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남편은 정신분열 증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듦과 그리고 고달픔이 커버가 될 만큼 그 10분간의 행복이 더 컸던 거죠. 10분의 행복을 위해서 남편을 업고 다니는 아내.
지금 보여드리는 바로 옆에 사진이 좀 흐릿하긴 하지만 실제 위진의 사진입니다. 지금 이 전체적인 거는 위진의 이야기가 이제 중국 일간지에 실린 거예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저라면은 18년간 저를 거의 무자비하게 때린 남편이에요. 돈도 한 번 갖다 준 적 없고 가장 노릇 한 번도 한 적 없어. 맨날 오면 허구한 날 나를 때려. 저는 절대 용서가 안 돼가지고 그 10분 동안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미안하다 사랑한다 해도 꺼지라고 할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너무 밉잖아.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안타깝기도 한 위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2006년 11월 네덜란드 남서부에 위치한 로테르담이라는 곳에서 구급대원으로 일하고 계셨던 키스 벨트보어라는 옆에 남성분은요, 직업상 죽어가는 환자들을 가까이에서 수도 없이 목격을 해왔었어요. 많이 사망한 혹은 그냥 좀 죽어가는 이런 환자들을 많이 봤다고 해도 그건 매번 적응할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여튼 어느 날 이 벨트보어 남성은요, 한 통의 출동 호출을 받게 됩니다. 로테르담 13번지로 지금 바로 출동을 바란다. 그렇게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위중한 환자를 구급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급하게 데리고 가게 되는데, 당시에 응급했던 그 환자는요,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70대 말기암 환자인 마리오 스테파노투라는 남성이었어요. 그런데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에 이 마리오 남성이 이 벨트보어 남성의 손을 넌지시 잡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쓱 잡는 거야. 그러면서 저 부탁이 있습니다. 병원 말고 항구로 가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벨트보어 남성은요, 이를 거절했습니다. 환자분 죄송한데 그건 안 돼요. 저희는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환자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마지막으로 바다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요. 나는 곧 죽어요. 내게 나중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항구로 가주세요. 부탁이에요. 내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렇게 벨트보어는요, 고민을 하게 되는데 딱 마침 도착한 병원에서 자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병원에 다 응급 환자들 뿐이라서 자리가 없어요. 지금 한 2시간 정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잠시 대기하라고 떨어진 거죠. 이에 벨트보어 남성은요, 마침 병원의 사정으로 생긴 이 2시간의 대기 시간을 이용해서 로테르담 항구에 잠깐 들렸다 가게 됩니다. 그렇게 도착한 항구에서 벨트보어는 계속적으로 마리오 남성을 신경을 썼어요. 혹시나 춥거나 갑자기 막 숨이 쉬기 곤란하다거나 그러면 바로 저희한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바다를 보게 된 마리오는요, 나는 평생을 저 바다 위에서 선원으로 살았습니다. 바다가 내 집이었어요. 꼭 한번 다시 그 바다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바다를 볼 수 있어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그렇게 마지막 소원을 이뤘던 마리오는요, 며칠 뒤에 평온한 얼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망하셨어요. 그리고 이때요, 벨트보어 남성은 좀 많은 걸 느낀 거예요. 마리오 남성이 남겼던 나는 곧 죽어요. 죽을 사람입니다. 내게 나중은 없어요. 내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세요. 라는 말. 그 말이 계속 맴돌았던 이 벨트보어 남성은요, 이 일을 계기로 죽음을 앞둔 환자들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주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고요. 이에 이 남성은 은퇴 후에 구급차를 구해가지고 의료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의사와 간호사를 상시 대기시킨 뒤에 본격적으로 소원을 들어주는 구급차를 운영을 하게 돼요.
거기다가 이 벨트보어 남성은요, 구급차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마리오 남성처럼 소원을 이루길 바라는 마음으로 곰인형에 마리오라는 이름을 붙여서 선물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벨트보어 남성은요, 시한부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연락을 받으면 환자를 구급차에 싣고요, 환자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간다고 합니다. 실제로 손녀의 결혼식을 보는 게 소원이었던 70대 이제 시한부 환자분을 이제 차에다가 모셔가지고 손녀딸 결혼식에 데리고 온 거예요. 이게 마지막 소원이셨거든요. 그리고 화가를 꿈꾸다가 루게릭병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해야 했던 78세 환자의 소원대로 그 환자를 모시고 한 미술관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치매에 걸려서 요양원에 있는 아내와 함께 눈을 보러 가고 싶다고 했었던 80대 시한부 노인의 소원대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스위스의 설원까지 함께 했어요. 당신 눈 좋아했었잖아. 여기서 같이 오랫동안 함께 하기로 했었는데 내가 당신보다 먼저 가면 안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그래도 나 죽기 전에 당신 좋아하던 눈 보여주는 거니까 나 너무 미워하지는 마. 그렇게 시한부 환자들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준 이 벨트보어 남성의 구급차. 이 구급차는요, 그 밖에도 에인트호번의 축구 경기를 보고 싶어요 라는 할아버지, 그리고 딸의 묘지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이 소원이었던 아래의 할아버지, 그리고 최신 슈퍼카를 타고 싶다라고 마지막 소원을 말했던 남자까지 다 이제 함께 해서 마지막 소원을 이뤄줬었다고 하고요. 지금 옆에 네덜란드에 살고 계셨던 나자라는 여성은요, 죽기 직전에 자신의 이제 두 자녀가 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내 두 자녀를 보는 게 마지막 소원이야. 그래서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고향 루마니아로 가고 싶다고 소원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 소원에 따라서 이 구급차는 네덜란드에서 독일, 독일에서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에서 헝가리를 거쳐가지고 왕복 45,000km의 루마니아에 닿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그 소원을 이뤄준 거예요. 이 소원 구급차의 환자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던 환자는요, 호스피스 병실에 있었던 10개월의 여자아이였습니다. 아이의 부모는요, 단 한 번이라도 아이와 함께 집으로 가서 소파에 앉기를 바랬었대요. 항상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병실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안고, 내 품에 안고 소파에 한번 앉아보고 싶다. 반대로 나이가 가장 많았던 환자분은요, 101살의 할머니셨는데 이 할머니의 소원은 죽기 전에 말을 타보는 거였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 말을 한번 타보고 싶어요. 25년 동안 사육사로 일을 했었던 한 남성의 소원은요, 동물원을 찾아가서 동물들한테 인사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때 동물원을 딱 찾아갔는데 기린들이 그를 알아보고 이 사육사한테 입을 맞춰가지고 모두를 놀라게 하기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모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들의 마지막 소원은요,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화면에 띄워드린 것처럼 아이와 수영장 가기, 어릴 때 먹던 아이스크림 사 먹기, 제가 없더라도 아이들이 저의 마음을 항상 느낄 수 있도록 엄마와의 추억을 주고 싶었어요. 환자들의 마지막 소원들은 대부분 평소의 삶과 관련된 소박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시한부 환자들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주는 네덜란드의 구급차. 벨트보어 남성은요, 2007년 소원 구급차 재단을 설립을 했다고 하고요. 현재까지 무려 14,000여 명이 넘는 시한부 환자들의 소원을 이뤄주고 있다고 합니다. 시한부 환자들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준다는 구급차. 현재 이 재단에는요, 26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시설은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예전에 오늘 해드린 이야기와 반대로 구급차에서 몹쓸 짓을 저지르는 구급대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또 이와 반대로 마지막 소원을 이뤄주는 구급대원의 이야기인데, 참 뭔가 좀 서글프고 슬프고 마음 아프면서도 훈훈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이 삶을 살아간다는 게 뭘까라는 생각도 들고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옆에 글을 읽어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 하시길 바래요.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덜란드의 한 구급차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1890년 미국 인디애나주의 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커넬 샌더스라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6살일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이 이후에 어머니가 재혼을 했는데 그 상대 남자가 진짜 막말로 개쓰레기인 거예요. 이제 나나 내 동생들을 자기 종 부리듯이 막 부려먹어. 결국 새 아버지의 악행을 참다 못해 샌더스는 14살 어린 나이에 집을 나와서 홀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14살. 그 어린 나이부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샌더스는 보일러 점검원, 보험 판매원, 철도공사 인부 등 다양한 일을 닥치는 대로 하며 살게 돼요. 하지만 늘 돈에 쪼달리는 거예요. 하루 밥 사 먹을 돈도 없어. 그러다 보니 이 샌더스는 먹고 살 걱정을 덜기 위해 출생 문서를 조작해 16살 나이에 군대까지 들어갑니다. 군대 가면 새끼 밥은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넉 달 만에 쫓겨나요. 조작한 게 걸린 거죠. 그렇게 힘든 시절을 보내던 그는 19살 때 한 여성을 만나 결혼을 했고 가정을 꾸려 아이까지 낳게 됩니다. 이 이후에 이혼도 하고 다시 다른 여자와 재혼도 하고 와리가리 하는데, 여튼 이 샌더스는 30살의 나이에 첫 사업까지 시작하게 돼요. 첫 사업 아이템은 오하이오 강을 오가는 전기 연락선을 운행하는 것. 우리 남이섬에 배 타고 들어가야 되는 것 마냥 그 배를 운영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뒤에 이 오하이오 강에 다리가 세워졌네. 자동차라는 새로운 교통수단까지 나왔네. 와,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가지 배를 안 타네. 그러면서 그의 첫 사업은 완전 쫄딱 망하게 됩니다. 솔직히 망한 데는 앞서 말씀드린 이유도 있지만 좀 자질구레 사업을 더 했는데 다 망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가장 큰 게 샌더스가 되게 성격이 급하고 좀 많이 괴팍했대요. 한 성격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좀 싸움질로 사업이 아예 틀어지는 경우가 꽤 많았다고 합니다. 여튼 막대한 자금적인 손실에도 불구하고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포기란 없다. 새롭게 떠오른 자동차에 주목한 거예요. 자동차를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니네. 자동차를 타려면 기름이 필요하네. 그래서 바로 그냥 주유소를 차려버린 거예요. 하지만 1929년 세계 대공황이 찾아오면서 말 그대로 주유소 사업은 망할랑말랑까지 갑니다. 와, 이거 망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새로운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해낸 게 그냥 기름만 파는 주유소 대신 손님들에게 식사까지 제공하는 자동차 카페를 해보자. 바로 시작합니다. 스타트 좋았어요. 아, 이거는 성공할 것 같다. 그런데 웬걸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자동차 카페에 불이 났네. 이 무슨 하늘의 장난인가. 이 사업 또한 폭망을 합니다. 와, 하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어요. 다시 사업을 해요. 이번에는 기름 주유소가 아닌 모텔 사업. 하지만 세상이 그를 가만둘 리 없죠. 바로 이때쯤에 정부에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다면서 민간에 가스 공급을 중단시켜버린 겁니다. 휘발유 배급제가 실시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업 또한 폭망합니다. 와, 나는 사업에 소질이 없나? 하는 것마다 족족 망하네. 하는 사업마다 세상이 안 도와줘.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사업을 한다는 게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거든요. 폭망한다는 건 이득을 하나도 못 챙기고 오히려 있는 돈을 다 잃었다는 건데, 그럼 빚이라도 안 지는 게 다행인 건데, 이 샌더스는 자꾸 어디서 돈이 생기나 봐. 그렇게 폭망하는데 계속 사업을 해. 도대체 그 사업 자금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대출을 받았나? 이때도 대출이 있었나? 빚도 지고 한 사업이 망하면 다른 일 하면서 돈을 더 모은 뒤에 다시 그 돈으로 사업도 하고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여러 사업을 하다 망하면서 그의 나이는 어느덧 60대가 돼버렸습니다. 이룬 것 하나 없이 저지르기만 하면서 나이만 먹은 거예요. 자기 딴에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쵸? 60이 넘은 샌더스에게 남은 건 월 105달러의 정부 연금과 낡은 트럭, 그리고 양복 몇 벌 뿐이었습니다. 아, 나이만 먹어버리고 책임져야 될 가족만 늘어나고, 솔직히 이 정도면 뭔가 세상이 밉고 다 포기하고 싶었을 법한데, 이 샌더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실패를 거듭하는 와중에도 한 가지 놓을 수 없는 게 있었어요. 바로 옛날에 운영했던 자동차 카페에서 꽤 인기가 많았던 메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닭고기 튀김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걸 팔면서 본인 딴에 뭔가 조금 아쉬웠던 거예요. 아, 여기서 약간 뭔가 좀 더 새로운 걸 첨가하면 인기 폭발할 것 같은데? 이 아쉬움을 시간이 지나고 자동차 카페를 그만하게 돼도 놓지 못했던 겁니다. 계속 아쉬워. 아, 그 닭고기 튀김. 그래서 다른 사업하고 망하면서도 그 닭고기 튀김에 매달려 신메뉴 개발을 거듭한 겁니다. 그 닭고기 튀김에 쏟은 시간과 열정, 그 결과 그는 11가지 허브와 양념을 더해 그만의 비밀 조리법이 담긴 미국 남부식 닭고기 튀김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미 식당 운영에 실패를 맛봤던 샌더스는 다시 식당을 차리기가 뭐 돈도 없고, 그리고 또 내가 차리는 족족 망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아내와 함께 트럭을 타고 미국의 전 지역을 떠돌면서 자신이 개발한 닭고기 튀김 조리법을 팔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쉽지 않았어요.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쳤을 때 무슨 듣도 못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찾아와서 닭고기 조리법이 있다고 돈 주고 이 조리법을 사라는데 사겠습니까? 안 사죠. 사람들의 냉대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때요, 샌더스는 무려 1008번을 거절당했대요. 그러니까 1000번이 넘게 1000군데 넘는 사업체를 다 찾아갔던 거예요. 나이 60이 넘었는데. 이게 말이 1000번이지. 이런 많은 거절에도 불구하고 샌더스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조리법을 알아봐줄 사람을 끝까지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52년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의 식당 사업가 피트 하먼이라는 옆에 사람이 괜찮은 것 같네요. 제가 그 조리법 살게요. 드디어 1008번째 피트 하먼이 산 겁니다. 이때 샌더스 얼마나 짜릿했을까요? 손꼽아 기다려오던 그 날이 드디어 온 거잖아요. 이때 피트 하먼이 샌더스의 조리법과 상품명까지 그대로 사용을 했고, 팔리는 닭 한 마리당 5센트의 권리금을 샌더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1호점 KFC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샌더스라는 60 넘은 할아버지가 KFC의 대표적인 모델이자 흰 백발의 머리와 동그란 안경, 그리고 귀엽게 자란 염소 수염에 하얀 양복을 입은 우리가 알고 있는 KFC 커넬 샌더스입니다. KFC 1호점을 시작으로 그의 사업은 말 그대로 대박을 쳤고요. 현재 미국이 뭐예요? 전 세계를 아우르는 대규모 치킨 프랜차이즈로 성장을 했습니다. 현재는 전 세계에서 4번째로 규모가 큰 패스트푸드점이라고 해요. 과거 사업에 연이어 실패하면서 엄청 가난했단 말이에요.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독립해 살다 보니 늘 항상 먹을 것에 쪼달렸고, 사업도 하는 족족 다 망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비싼 양복이나 옷을 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하지만 사업하는 사장님들에게 조리법을 팔러 다닐 때 그냥 꾀재재하게 갈 수 없잖아요. 또 격은 차려야 되니까. 그래서 아쉬운 대로 가장 싼 여름용 하얀 양복만 입었대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그의 모습이 트레이드 마크가 된 거예요. 양복이 여름용 한 벌, 겨울용 한 벌, 딱 2벌 있었대요. 흰 머리에, 흰 수염에, 흰 정장까지. 사업에 성공하고 1980년 90세의 나이에 사망한 그는 무덤에 묻힐 당시에도 힘들었던 시절을 상징하는 하얀 양복을 그대로 입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와, 정말 사람 인생, 내 인생의 그래프가 지금 당장 힘들어서 밑바닥을 치더라도 80에서 100세까지 계속 밑바닥이 아니거든요. 이게 치고 올라가는 순간이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존버, 진짜 막말로 존나게 버티다 성공의 맛을 보느냐, 아니면 이걸 못 버티고 그냥 나락으로 더 가느냐,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만약 나락으로 더 간다 해도 분명히 거기서 또 치고 올라가는 순간이 다시 옵니다. 혹시나 오늘 KFC 할아버지 얘기를 듣고 계속 사업한 거 보니까 저 사람 돈이 있었나 보네, 뭐 살만하니까 저렇게 했겠지, 돈이 있었나 보구만, 저러니 저러지, 나도 돈 있어봐, 나도 저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꼬아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 당시 저 할아버지 딴에 고민 없었겠냐고요. 나이는 60이 넘었는데 책임져야 되는 아이들의, 와이프의, 낡은 트럭 하나에 와이프 태워서 1000명 넘게 사람 만나 내 요리법을 봐달라고 막 굽신굽신하면서 계속 거절당하면서 이렇게 영업한다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남아있는 게 정부 연금뿐이었는데 빚 끌어쓰고 조금씩 일해서 모은 돈 다 갖다 쓰고 한 거예요. 많이 힘들고 덜 힘들고 이런 거는 모두 내 판단인 건데 내가 저 상황이 돼보지 못한 이상 힘듦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거고, 덜 힘들든 더 힘들든 결론은 다 힘든 거거든요.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일들만,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일들만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지금 힘드신 분들이 계신다면 내 인생이 계속 이러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느님은 나한테 얼마나 큰 행복을 주려고 지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무슨 좋은 일이 생기려고? 뭐 이게 말은 쉽지, 막상 힘든 상황일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말 어렵긴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진짜 생각을 많이 하려 하는 편이거든요. 진짜. 와씨, 진짜 짜증난다. 또 얼마나 좋은 일을 주려고 나한테 또 이런 시련을 주냐, 이런 말 진짜 자주 합니다, 제가. 현재 상황이 힘들더라도 앞으로 올 기회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내 힘듦을 뒤집을 인생 역전의 순간이 온다는 거. 실패 없는 성공은 없다고 하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좋은 일들만 생길 겁니다. 좋은 기운 듬뿍 받아가시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오늘은 1000번의 실패를 딛고 대성공한 KFC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1995년 대만에서 일자리를 구하러 온 베트남 여자 쩐씨는 직업 소개소를 통해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숙식 제공의 어느 집 가정부 자리를 소개받게 됐습니다. 여기가 조건은 너무 좋은데 집주인 할머니 성격이 완전 괴팍해서 들어간 사람들마다 얼마 못하고 그만두는데 어떻게 괜찮겠어요? 아, 상관없어요.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머니를 딱 처음 봤는데 포스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일하는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들면 당장 돌려보낼 테니까 그렇게 알아. 가정부들이 얼마 못 버티고 나가는 거 보면 딱 각이 나오잖아요. 쩐씨가 매 끼니 음식을 딱 차리면 아우 국이 짜다 애미야. 아니죠. 아우 국이 짜. 반찬은 이게 뭐니? 다시 해와. 청소도 냉장고 위나 TV 위 혹은 탁자 밑 다 손으로 쓱 해보는 거예요. 먼지가 조금이라도 나온다? 너 청소 안 하니? 다시 해. 진짜 자기 시간 1시간도 안 주고 쉴 틈 없이 24시간 풀로 일을 돌리는 거예요. 밥 해와.
청소해. 빨리 안 해? 다시 해. 그러던 어느 날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던 걸까. 이 쩐씨는 저녁 늦게 집주인 할머니 몰래 집을 나섭니다. 지금 할머니 주무시겠지? 견디다 못한 쩐씨가 직업 소개소에 다시 가서 다른 직장을 알아봐 달라고 하려나? 하지만 정작 쩐씨가 저녁 늦게 찾아간 곳은 흥신소. 여기가 사람을 찾아주는 곳인가요? 사람 찾는데 얼마 정도 들어요? 아, 네. 사람 찾는데 한 $1,000 정도? 에? 웬일인지 이 쩐씨는 대만에 오자마자 매일같이 밤거리를 헤매면서 누군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몰래 나가는데 이게 안 걸리겠냐고요. 이 할머니가 딱 눈치챈 거예요. 이게 밤마다 나가서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할머니가 쩐씨가 들어오길 기다렸다가 쩐씨가 딱 들어오자마자 이 할머니 쩐씨 짐을 갖다 던져버립니다. 내가 너 매일 밤마다 나가는 거 모를 줄 알아? 너 같은 애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 내가 말했지. 내 마음에 안 들면 당장 돌려보낸다고. 그런데 이 쩐씨 여기에 나가면 있을 데가 없단 말이에요. 숙식 제공 다 되는데 여기서 나가면 어디서 자.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잘못했다고 빈 거예요. 할머니 안 돼요. 나 못 가요. 제발 저 아버지 찾기 전까지 갈 수 없어요. 잘못했어요 할머니. 이 쩐씨 말로는 자기가 태어나기 전인 1950년대에 대만에서 베트남 엄마와 대만 아버지가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었는데 엄마가 임신을 한 거예요. 이 쩐씨를 뵌 거죠. 이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하호호 하면서 잘 지냈는데 어느 날 이 엄마의 친가 베트남 집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도와주러 만삭이었던 이 엄마가 친정 베트남으로 갔다 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엄마는 홀로 아버지만 대만에 두고 얼른 다녀오겠다면서 베트남으로 떠났는데 그런데 딱 그때 1995년도부터 1975년도까지 베트남 내전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엄마가 베트남에 발이 묶여버린 거예요. 20년 동안이나. 우리 남편 홀로 대만에서 나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당시 이 엄마가 쩐씨를 임신해 있었단 말이에요. 친정 베트남에서 홀로 남편 없이 애를 낳은 겁니다. 그런데 마음고생이 심했던 걸까? 이 엄마 쩐씨를 낳고 얼마 안 가 사망을 했습니다. 이때 이 엄마는요 자기 친여동생한테 유언을 하나 남겼어요. 이제 태어난 우리 딸이 아빠도 멀리 있고 나도 죽었으니 얼마나 외롭겠나. 네가 엄마로 좀 걷어달라고, 잘 키워달라고. 그렇게 어머니의 유언대로 이모가 엄마라고 하면서 키운 거예요. 아예 이모가 친엄마인 줄 알고 큰 겁니다. 그렇게 세월이 더 흘러 이 이모도 병에 걸려 눕게 됐고 그때 이 이모가 쩐씨한테 이 모든 걸 털어놓은 거예요. 사실 난 친엄마가 아니다. 여기 네 엄마 아빠 사진이다. 엄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대만에 계실 거야. 아버지를 꼭 찾아. 그리고 돌아가신 겁니다. 유일한 자신의 핏줄 아버지. 이 모든 걸 알게 된 쩐씨 아버지를 찾겠다는 그 생각 하나로 베트남에서 대만으로 날아온 거예요. 그리고 매일 밤 아버지를 찾아 헤맸던 겁니다. 이 모든 사실을 들은 주인 할머니는 시큰둥했어요. 뭐 크게 반응이 없어. 그래? 그럼 우선 내일 얘기하자. 자라. 그런데 다음날 갑자기 이 주인 할머니가 쩐씨를 부릅니다. 얘 잠시 일로 와봐라. 그래서 딱 갔더니 자기가 찾아갔었던 사람 찾아주는 흥신소 직원이. 그런데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내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이 아이 아버지 좀 찾아줘요. 응? 원래 약간 까칠한 사람이 속정은 깊다고 하잖아요. 솔직히 할머니가 일부러 까탈스럽게 청소를 계속 시키고 했는데 이 가정부 일이 절실했던 쩐씨 짜증이 엄청 났지만 네 알겠습니다. 웃으면서 계속 하라는 대로 불평 없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 주인 할머니 입장에서는 이뻤던 거예요. 뭐 100%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나쁘지 않다.
애가 괜찮네.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딱한 사정이 있다 하니 도와주고 싶었던 겁니다. 아버지 찾는 돈 내가 다 대줄게. 넌 맘 편히 일하면서 아버지 찾아. 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평생 은인이죠. 돈 문제도 해결이 됐고 사람 찾는 전문가까지 붙었으니 아버지를 정말 찾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에 쩐 씨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뒤져도 아버지가 안 나와. 결국 흥신소에서도 포기를 합니다. 아버지를 도저히 못 찾겠네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쩐씨가 잠깐 슈퍼에 갔다 돌아왔는데 그 짧은 시간 이 주인 할머니가 다과를 드시다가 심한 통증을 느끼셨고 그 자리에서 억 하면서 사망을 하신 겁니다. 혼자 계셨던 그 잠깐의 사이, 그 잠깐의 시간에 돌아가신 거예요. 삶의 은인이 돌아가셨다는 것도 마음이 안 좋고 일자리도 갑자기 없어졌고 숙식 해결부터 다 문제가 되게 된 거예요. 일하던 주인 할머니 집을 정리하고 쩐 씨는 본인 짐을 챙겨 나왔는데 이제 어떡해. 아버지는 어떻게 찾으며 당장 어디서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할머니 집에 수첩을 두고 왔네. 그거 있어야 아버지 찾는데. 다시 갔다 와야겠다. 그렇게 다시 주인 할머니 집을 딱 왔는데 누군가 할머니 집 안에서 울고 있는 겁니다. 전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 여기서 일했던 가정부 쩐 씨인데요. 누구세요? 난 이 사람 남편이에요. 그렇게 쩐 씨는 자기가 두고 온 수첩만 딱 챙겨서 나가려고 할아버지, 전 이만 가볼게요. 그래요. 나 대신 저 사람을 잘 돌봐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딱 뒤돌아서 나가는데 와, 진짜 운명이란 있는 걸까요? 이때 쩐 씨가 들고 있던 수첩 사이에서 사진 하나가 딱 떨어진 겁니다. 이 타이밍에. 그리고 그때 그 사진을 이 할아버지가 주운 거예요. 아가씨, 여기 사진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진 속 남자가 나네? 내 사진을 왜 이 여자가 가지고 있어? 네? 저희 아빠 엄마 사진인데요. 알고 보니까 놀랍게도 쩐 씨가 그렇게 찾아다녔던 아버지 차이가 바로 죽은 주인 할머니의 남편이었던 겁니다. 전쟁 때문에 부인과 생이별을 해야 했던 차이는 세월이 흘러 어쩔 수 없이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가 주인 할머니였던 거예요. 그렇게 다른 여자와 결혼한 차이. 하지만 헤어진 부인을 잊지 못하던 그는 베트남으로 넘어가 계속 부인을 찾아 헤맨 거예요. 몇십 년을 남편이 본처를 못 잊고 계속 본처 찾겠다고 밖으로 도는데 이 후처인 할머니 입장에서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남편 없는 하루가 더 많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 후에 세월이 흘러 다 큰 딸 쩐씨도 아버지 차이를 찾겠다며 베트남에서 대만으로 넘어와 찾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는 대만에서 베트남, 딸은 베트남에서 대만으로 서로 엇갈렸던 거예요. 자신이 가정부로 일했던 집주인 할머니의 남편이 평생을 찾아 헤매던 자신의 친아버지였던 이 집주인 할머니가 살아있을 때 다 도와줬잖아요. 그러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도 도와주신 거예요. 친아버지를, 친딸을 찾을 수 있게.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옆에가 화질이 조금 깨지긴 하지만 실제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아버지 차이와 딸 쩐씨예요. 그래서 오늘은 가정부와 집주인으로 제외한 베트남의 한 부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1991년 서울, 당시 60세였던 김씨는 낮에 버스를 탔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동안 꾸지 않았던 6.25 때 죽은 동료들이 나오는 악몽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꾼 이 꿈이 놀라운 그날의 시작이었어요. 김씨 할아버지가 너무 생생한 6.25 당시에 처참한 꿈에 버스 안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깬 거예요. 꿈이었구나.
그런데 이때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한 할머니가 말을 걸어옵니다. 안 좋은 꿈을 꾸셨나봐요. 이걸로 땀 좀 닦으세요. 그렇게 버스에서 만난 김씨 할아버지와 또래로 보이는 할머니. 이 김씨는 처음 보는 그녀가 왠지 친숙하게 느껴졌는데요. 저 여기 손수건 잘 썼습니다. 감사해요. 아, 네. 이렇게 간단한 말을 주고받는데 어라? 이 할머니 가방에 이름이 써져 있는데 조순자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이름이신가 봐요. 제 아내 이름도 조순자인데 제 아내와 이름이 똑같으시네요. 아, 그래요? 워낙 흔한 이름이라. 그래도 인연이네요. 어디까지 가시는 거세요? 저는 상도동까지 갑니다. 소위 삼아 택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런데 악몽을 꾸셨나봐요. 꽤나 오래 신음소리를 내시던데. 아, 제가 그랬나요? 한동안 그 꿈을 안 꿨는데 오늘따라 갑자기 제가 경찰 공무원이었거든요. 6.25 때 정말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이 두 분이 소소하게 대화를 주고받게 됐는데 이때 이 김씨 할아버지 말로는 1950년 6월 서울에 살다가 이제 전쟁으로 갑자기 피난길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김씨는 결혼한 지 채 1년도 안 된 상태였고 아내가 만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같이 못 오고 혼자 피난길에 오르게 된 겁니다. 아내가 혼자 가라고 보낸 거예요. 만삭인 내가 같이 가다간 둘 다 죽을 거라고. 만삭인 나를 설마 어떻게 하겠냐고. 나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꼭 살아만 오라고. 그렇게 홀로 떠나게 된 피난. 하지만 목전까지 와있던 적에게 도시 전체가 점령당해 버렸고 피난길을 가던 와중 이 김씨 또한 적에게 발각이 되게 됩니다. 북한 인민군이 김씨의 뒤통수에 총을 들이민 거예요. 인민의 이름으로 널 심판한다.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 순간 이 김씨는 하나뿐인 아내가 생각이 났고 그 순간 김씨가 북한 인민군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습니다. 내 아내가 만삭의 몸으로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내에게 내가 죽었다고 전해주세요. 평생 날 기다리지 않게. 서대문구 아현동 29번지. 아내 이름은 조순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총을 겨누고 있었던 북한 인민군이 갑자기 어서 가. 저쪽으로 가면 잡히지 않을 거야. 얼른 도망가! 하면서 보내준 거예요. 도망가라고. 더구나 동료 북한군이 이쪽으로 오니까 김씨를 죽이는 척까지 하면서 보내준 겁니다. 도망가라고. 꼭 살으라고. 그렇게 목숨을 구한 거예요. 이 김씨 할아버지는 버스 안에서 아직까지도 그 북한 인민군이 왜 나를 살려준 건지 모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 옆에 있던 조순자 할머니는 가족이 있다는 말에 동정심이 생겼나 보죠. 그렇게 이야기를 막 나누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라? 이 김씨 할아버지 상도동에서 내려야 되는데 웬걸 상도동을 그냥 지나쳐버린 거예요. 그렇게 허겁지겁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이 김씨 할아버지는 버스에서 내리게 되는데요. 정거장을 지나쳐 내리는 바람에 길을 잘못 든 김씨. 두 번째 우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택배 일을 하고 있었기에 물건을 얼른 배달해줘야 되는데 웬걸 어디가 어딘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렇게 헤매다 배달 도착지 아파트 안까지 들어왔는데 아이고 아파트가 워낙 커야지 단지가 엄청 넓은 거예요. 길을 모르겠어. 그러다 보니 눈앞에 보이는 한 경비 아저씨에게 길을 물어보게 됩니다. 저기요 102동 8호 라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 저쪽 모퉁이로 돌아가면 있어요. 아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하면서 스쳐 지나가는데 뭔가 촉이 이상해. 정신 차리고 다시 보니까 그 경비 아저씨가 40년 전 자신을 살려준 그 북한군 남자인 거예요. 생명의 은인을 만난 겁니다.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혔다가 방공포로 석방 때 풀려났다고. 그래서 남한에 있게 된 거라고. 그런데 이제 본인만 남한에 있게 됐고 가족들은 전부 북한에 남아있는 상황인 거예요. 북에 있는 가족이 너무 그리워서 남한에 살면서도 가족을 전혀 만들지 않았다고.
이에 이 김씨 할아버지는 물었어요. 왜 그때 나를 살려준 거냐고. 그랬더니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사실 저도 그때 북한에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살려준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때 아내 이름이 조순자라고 하셨죠. 사실 북에 있는 제 아내의 이름도 조순자였거든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에? 여러분, 제가 앞서서 이 김씨 할아버지가 버스에서 만난 할머니, 이 할머니의 이름도 조순자라고 했잖아요. 나이대도 서로 비슷하고. 설마. 그런데 이 경비 아저씨가 우리 아내 사진이에요 하면서 젊을 때 사진을 보여주는데 아까 버스에서 본 할머니 얼굴이 맞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부인이세요? 제가 오늘 아까 이분 만났어요. 아니, 우리 아내는 북한에 있을 텐데.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이 할머니를 봤어요. 이에 두 사람은 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버스에서 만났다고 하니까 조순자라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갔는데 이름만으로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름밖에 아는 게 없는데. 그럼 이 할머니가 어디에서 버스를 탔는지만 알면 그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다 보면 이 할머니를 다시 마주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 김씨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가 어디서 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김씨 할아버지와 그리고 김씨 와이프 그리고 경비 아저씨까지 셋이 모여 술을 한잔 하는데 이때 이 김씨 핸드폰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저 오늘 낮에 버스에서 만나 뵀던 조순자라고 기억하시는지. 조순자 씨에게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때마침 걸려온 전화. 이게 바로 세 번째 우연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오늘 오전에 버스 정류장을 지나쳐서 이 김씨 할아버지가 허겁지겁 버스에서 내렸잖아요. 그러면서 모르고 이 김씨가 지갑을 버스에 그대로 두고 내렸던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 지갑 안에 김씨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던 겁니다. 지갑을 준 조순자 할머님이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했던 거예요. 하루 동안 3번 겹친 놀라운 우연. 결국 그 우연으로 인해서 40여 년 동안 헤어져 있었던 부부가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씨는 40년 전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혜를 이렇게 갚게 된 거예요. 이 믿기 힘든 이야기는 주작이 아닌 실제 사건이고요. 옆에가 이 사연을 제보해준 분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모자이크를 한 거고요. 방송에 나왔을 때는 모자이크가 안 돼 있는 상태였어요. 이 방송에서 한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는 제 친구 삼촌분께서 겪으신 실제 이야기인데요. 6.25 때 그분의 아내 이름과 인민군의 아내 이름이 같아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그 후에 목숨을 살려준 인민군을 만나서 은혜를 갚았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정말 이런 우연이 있을까 싶은데 그래서 오늘은 이름에 얽힌 놀라운 실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2010년 아이슬란드의 수도인 레이캬비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약간 우리나라 대전, 대구, 서울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이캬비크. 이 지역에서요. 2010년 5월 29일 시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 선거에 옆에 남자분이 나오셨습니다. 시장 후보로. 이 옆에 사진의 남자분은 용그나르라고 하는 남자예요. 용그나르. 외국인 남자분들은 기본 좀 얼굴이 잘생기신 것 같아요. 이분은요. 시장 선거에 나왔다고 해서 정치인은 아니었고요. 이분은 아이슬란드의 유명한 코미디언이십니다. 그러니까 예능인. 예를 들면 우리나라 서울시장 선거에 나온 거야. 누가? 유재석, 강호동이. 이 용그나르라는 이제 코미디언 분은요. 1967년 레이캬비크라는 곳에서 태어나셨고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이야. 근데 이분은요. 10대 때 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어. 중퇴했어요. 왜?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해. 중퇴했습니다. 그리고 20대 때는요.
그냥 갑자기 노래를 부르고 싶다 그래가지고 락밴드를 만들어가지고 보컬로 노래를 하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코미디 프로그램에 나오게 됐고요. 출연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코미디언으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분의 간단한 일생을 말씀을 드렸어요. 정치적인 공부를 한 경험은 전혀 없습니다. 코미디언으로 잘 활동을 하고 지내다가 갑자기 레이캬비크 시장 선거에 출전을 한 거예요. 정치판에 뛰어든 거야. 정치 쪽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이 남자가 1년 전 2009년도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유병재 아시죠? 유병재도 약간 정치인들이나 뭐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거에 대해서 많이 풍자해서 개그를 하잖아요. 스탠드업 코미디라고 하죠. 얼마 전에 유병재도 이 비슷한 걸 했어요. 관객들을 불러놓고 그냥 서가지고 사회적인 거를 풍자하면서 개그를 하는 거야. 당시 용 그날을 이분도요. 유병재랑 비슷하게 자기 나라의 정치인들을 풍자해가지고 개그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공감을 얻고 좋은 호감도를 많이 가지고 있던 코미디언이었대요. 딱 우리나라 유병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당시 이 나라 아이슬란드가 굉장히 힘들었대요. 국가 부도 상태였대. 우리나라 IMF. 은행들은 다 문을 닫았고요. 그만큼 실업자가 늘어나는 거야. 왜? 나라에 돈이 없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실업자가 느니까 어떻게 자식 새끼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어. 돈이 안 나와. 당연히 데모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나라가 개판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남자는 이런 코미디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잘못해가지고 국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이러면서 약간 정치적인 풍자 개그를 그때 많이 한 거죠. 그런데요, 이 코미디언 용 그나르가 이렇게 공연을 한번 하고 이제 다음 공연 회의차 대기실에 왔습니다. 대기실에 와가지고 딱 쉬고 있는데 동료 개그맨이 그러는 거야. 야, 너 맨날 정치 풍자하면서 너 그렇게 개그하는데 야, 너 말만 주절주절 거리지 말고 네가 한번 정치해봐. 야, 너 무슨 말은 뭐 쉽게 정치 쉽게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네가 한번 정치해가지고 네가 한번 보여줘봐. 우스갯소리로 툭 던진 거야. 비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네가 한번 정치해봐. 근데 그 순간에 이 남자가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까짓 거 내가 정치 한번 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까짓 거 그거 뭐 얼마나 어렵다고. 내가 정치 한번 해봐? 그래서 장난 삼아서 선거에 나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가볍게. 설마 내가 되겠어? 가볍게. 그래서 이 남자는요, 선거 후보 등록을 해요. 정치판에 들어가기로 한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치를 배워본 적이 없어. 이 용 그날의 남자는요, 제일 먼저 우리나라 돈으로 5만원 정도를 들여가지고요, 정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당이라고 하면 뭐냐? 쉽게 우리나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더불어민주당, 우리나라 이렇게 당들 있죠? 그런 거예요. 아이슬란드에 정당을 만든 거야. 자기가 5만원을 들여가지고. 이 용 그날의 남자는요, 정당을 만드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최고당을 만들어요. 최고당, 베스트, 내 당이 최고당. 그리고 이제 선언을 하는 거야. 나 2010년 5월 29일 내년에 시장 출마하겠습니다 라고 땅땅땅 선언을 해요. 그리고요, 이 남자는요, 락 가수들이나 연예인이잖아. 그래도 연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인맥이 얼마나 많겠어. 그러니까 자기네들 인맥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요, 뭐 자기 최고당의 공약, 그리고 뭐 비전을 담은 그런 뮤직비디오, 그리고 노래를 만들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페이스북 같은데, 유튜브 같은 데에다가 배포를 시켜요. 모든 국민들이 쉽게 우리 노래를 다 들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도 선거철 다가오면은 페이스북 이런 데에다가 막 핑미 막 이런 걸로
막 만들고 그러잖아. 그리고 배포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용 그날의 남자도 최고당의 노래와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배포를 시킨 거죠. 제가 그 후렴 부분을 살짝 들려드릴게요. 이거. 옆에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야. 잘 만들었죠?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래도 시장 선거에 나왔으니까 공약이 있어야 되잖아. 나 어떻게 해서 레이캬비크 지역을, 서울 지역을 발전을 시키겠다. 공약. 이 남자 공약을 어떻게 했을까? 정치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남자는요, 선거 공약을 제가 만약에 이 지역의 시장으로 당선이 되면은 이 지역의 모든 수영장에다가 수건을 무료로 배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모든 동물원에 북극곰을 배치를 시키겠다 했어요. 그리고 레이캬비크 시내 중심에다가 내가 거기다 디즈니랜드를 딱 세워버릴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또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요, 부패를 저지를 때, 뒷돈 받을 때 아무도 모르게 뒤에서 이렇게 뒷돈 안 받을 거예요. 저는요, 뒷돈을 받더라도 앞에서 당당하게 뒷돈을 받겠습니다. 저는요, 부정부패를 저질러도요, 속닥속닥 안 그러고요,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부정부패 할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남자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한 말, 절대 제가 지금까지 한 공약을 절대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공약을 저는 절대 지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앞에서 보여드리겠다고. 이게 공약이에요. 그냥 디즈니랜드 만들 거고 북극곰 갖다 놓고 나 부정부패 앞에서 그냥 저지를 거예요. 근데 나 지금까지 말한 거 하나도 안 지킬 거예요. 너무 황당하죠. 2010년 5월 29일 선거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득표율 34.7%로 용 그날의 남자, 최고당의 용 그날의 남자가 시장 선거 됐어요. 당선이 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된 거예요. 솔직히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존 정치인들이 정치를 이상하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 맨날 정치인들, 지네들 국회의원들끼리 싸우느라 바쁘고 그 가운데서 국민들만 힘들고 좀 그런 거 있잖아. 그런데 어느 날 짠 하니 유병재 같은, 우리나라 유병재 같은 항상 정치를 풍자해왔던 사람이 선거 출마를 한 거야. 그리고 오히려 더 말도 안 되는 공약들을 내세우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런 공약들이 일반 국민들한테는 공감을 얻은 것 같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갑자기 시장이 됐다고 해봐. 여러분 시장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솔직히 깝깝하거든. 왜냐면 이 사람은 정치를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당선이 됐어. 자기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됐어요. 그러면 이 남자 정치를 안 해봤어. 뭘부터 했을까? 이 남자 뭐부터 했을까요? 이 남자는요, 당선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선 딱 되고 나서 연설하잖아요. 딱 당선되고 감사하다고. 그때 코미디언이 웃기다고 해가지고 절대 진지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부터 내가 시장으로서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 남자는요, 제일 먼저 어떤 시민이 만든 인터넷 사이트를 응용을 해가지고요, 우리 막 살다 보면은 이런 거 좀 법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될 때 있잖아요. 모든 시민이 이런 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쉽게 글로 옮길 수 있도록 시민들 누구나 쉽게 정치법을 제안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시민들이 불편한 거나 이런 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적혀져서 올라오는 것들을 이제 자기부터 해가지고 모든 고위층들이 다 읽어보게끔 하는 거지. 그리고 그걸 참고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좀 나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웬만한 나라의 예산 있죠. 우리 막 서울시라고 치면 서울시에도 우리 세금 걷어가지고 돈이 있잖아.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써지고 있는지 다 공개를 했대요. 다 공개를 하고, 만약에 그 서울 시민들이 왜 뭐 이쪽 부분에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 시민들이 얘기를 하네. 그러면 즉각 그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수리를 하는 거야. 시민들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예산 사용에 대해서도 수리를 즉각 하는 거죠. 대응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낸 세금을 어떻게 분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혹시 시민들이 봤을 때 분배하고 있는 돈에 그런 게 마음에 안 들면 시민들이 글을 올리는 거지. 그럼 그것도 참고해가지고 예산을 다시 분배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학생 어린아이들한테요, 무료 버스 같은 거를 배포를 했어요. 학생들한테 무료로 그냥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치과, 돈 안 내고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했대요. 거의 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운영을 했던 거야. 그리고 부정부패를 그동안 저질렀던 사람들 있죠. 어느 나라나 있나 봐. 우리나라로 치면 최순실 같은 그런 사람들을 다 잡아들입니다. 다 잡아들여요. 이 남자가요, 시장 당선이 됐을 때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이 비웃었대요. 어디서 뭐 한낱 코미디언 나부랭이가 정치판에 뛰어들어갖고 난리를 치고 있다고, 물을 흐려놓고 있다고, 되도 않는 게 들어와가지고 지가 뭐 시장 돼봤자 뭐 까짓 거 1년이나 버티겠나, 한 6개월 하다 그만두겠지, 무시를 엄청 했대요. 당연히 그랬겠죠. 안 해본 사람이니까. 당시 이 나라의 시장 임기는 4년입니다. 4년 동안 시장을 해요. 모든 정치인들이 다 무시를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4년 버텼어요. 2014년까지 버텼고요. 2014년에 임기를 끝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요, 2014년에 임기를 마칠 때 그랬대요. 더 하시면 안 되냐고. 시장 레이캬비크 지역의 시민들이 그날의 시장이 조금 더 연임을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시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60% 이상이 찬성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남자가요, 그날의 남자가 그랬대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시장을 해버리면, 더 연임을 해버리면은 내가 기존 정치인들이랑 다를 게 뭐가 있냐고. 내가 기존 정치인들이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냥 물러나겠습니다. 그래서 4년 하고요, 엄청나게 박수를 받으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자서전도 따로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뉴스라든지 많이 다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런 좀 나라를 운영하고 지역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정치인들도 배울 점이 많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분은요, 코미디언으로 돌아와가지고 굉장히 좀 시장이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코미디언으로 돌아와가지고 시장 역할을 하면서 웃기고 있대요. 지금 코미디언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얘기로는 좀 요새 뭐 여러모로 정치판도 난리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 아이슬란드 나라의 이 시장이었던 그날의 남자 이야기를 첫 번째 얘기로 가볍게 가져왔어요. 2017년 8월 9일 경남 창원의 110번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계셨던 임채규 기사님은요, 늦은 저녁, 이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약 20여 명의 승객들을 태우고 승객들의 늦은 퇴근길을 책임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임채규 기사님은요,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승객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약 10개의 정류장을 그냥 다 지나치셔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님은 버스 노선까지 이탈을 해버리셨는데요. 그렇게 임채규 기사님이 버스 노선을 이탈한 지 약 10분 정도가 지나서 도착하신 곳은 바로 병원이었습니다. 이 기사님이 이렇게 급하게 병원으로 버스를 몰았던 이유는요, 제가 한 영상을 같이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버스가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20대 남성이 발작을 일으키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버스 기사님이 놀래서 바로 버스를 갓길에 세우고 119에 신고를 하자 당시 버스에 함께 있었던 한 승객이 구급차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차라리 병원으로 바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임채규 기사님은요, 다른 승객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바로 노선을 변경해서 가까운 병원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한 승객은요, 쓰러져 있는 남성한테 심폐소생술을 하고 또 다른 승객은 쓰러져 있는 남성을 마사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발작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었던 이 20대 남성은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버스가 병원에 도착하고 나서도요, 이 승객들은 이 남성을 부축해서 병원 응급실 안까지 다 바래다 주셨고요. 당시 상황이 정리되고 나서 이 임채규 기사님이 버스에 타고 계셨던 승객들을 한 분 한 분 모셔다 드리려고 했대요. 그런데 당시 탑승을 해 계셨던 이 승객분들이요, 괜찮다고, 환자가 무사하면 된 거라고, 저희는 그냥 우리가 알아서 가겠다고, 괜찮습니다 하면서 병원 앞에서 다 각각 흩어지셨다고 합니다. 정말 당시 버스에 계셨던 20여 명의 승객들 모두가 한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신 거거든요. 정말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정말 내 가족처럼, 내 일처럼 한뜻으로 이뤄낸 기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100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요새 오락실에서도 게임 한 판 하려고 해도 기본 한 200원 이상이지 않나요? 요새는? 100원으로는 뭐 이마트라든지 대형마트 카트? 대형마트에 있는 카트나 이제 좀 하나 뺄 수 있을까 말까 할 것 같은데 100원으로는 예상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분은 이 100원으로 엄청난 일을 하신 분입니다. 1999년 한 생활정보지예요. 옆에 보시는 것 같은 광고가 하나 실렸습니다. 하루에 100원, 불우이웃을 도울 분을 찾습니다. 이 광고를 올리신 분은요, 당시 광주 서구청의 김희만 계장님이셨어요. 이분이 이런 광고를 올리신 이유는요, 어느 날 한 사건을 접하게 되셨대요. 그 사건의 내용이 군대에서 휴가 나온 아들한테 고깃국을 먹이고 싶었던 한 어머니가 형편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훔치다가 구속이 된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좀 가슴 아픈 사건이죠. 당시 이 사건을 접한 이 김희만 계장님께서는요, 불현듯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어머니가 떠오르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우연히 열어본 책상 서랍에서 100원짜리 동전이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99년 4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옆에 광고를 실게 되셨고요. 그리고 이 광고를 보고 모인 약 10명의 회원들과 하루에 100원씩, 그렇게 한 달에 3,000원을 기부하는 100원회라는 모임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모임은요, 현재까지 무려 18년이 넘었고요. 18년이 지난 지금 현재 전국에 700여 명의 회원을 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달 모인 기부금으로요, 2000년도부터 2016년 정도까지 약 950명의 불우한 학생들과 그리고 독거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1억 4,770만 원이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 모여서 매일매일 모아주신 100원이 하나하나 모아져서 이렇게 큰 금액이 된 거예요. 1억이 넘는 돈. 이렇게 기적을 일군 이 김희만 씨는요, 2008년 하시던 일을 은퇴하시고 1톤 트럭을 장만하셔가지고 동네 구석구석에 버려진 폐지라든지 그리고 빈병을 수거해서 이제 기부활동을 이어가고 계신다고 해요. 실제로 이분은요, 우리나라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다뤘었고요. 다른 여러 매체에서도 이분에 대해서 그리고 100원에 대해서 되게 다룬 게 많더라고요. 삭막했던 현재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보면 희망을 안겨준 100원. 그러니까 정말 100원의 기적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2018년 겨울, 정말 추운 날씨인데요. 눈비가 내리는 혹한의 날씨.
인적조차 드문 어두운 밤길을 그 길 위에서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폐지를 수거하시는 분들인데요. 거의 대부분이 노인분들이 많으시죠. 하루 종일 산더미처럼 모은 폐지를 팔아도요. 이분들이 손에 쥐어가는 돈은 고작 몇천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원순환사회연대의 통계에 따르면요. 이렇게 힘들게 폐지를 주어서 생계를 이어가시는 이제 어르신분들이 전국에 약 175만 명이나 계신데요. 175만 명. 생각보다 되게 많아서 저는 조사하면서 좀 놀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한테 큰 희망을 전달해준 청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은요, 바로 옆에 분들이세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다 젊으신 분들입니다. 20대 분들이세요. 이분들은요, 끌림이라는 한 동호회의 청년들이래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서울대 동아리라고 들었거든요. 끌림. 이 청년들은요, 힘들게 리어카로 박스를 주우러 다니시는 이 할머님, 할아버님, 이 어르신들한테 조금이라도 힘이 돼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 학생들이. 그래서 오직 그 생각 하나로 2016년 4월 엄청난 아이디어를 하나 내게 됩니다. 그 아이디어는요, 어르신들 손수레에 광고를 다는 거야. 그리고 그 광고의 수익금을 어르신들한테 돌려드리게 되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어르신들이 거의 하루 종일 손수레를 끌고 이리저리 다니시니까 이 손수레에 광고판을 달게 되면 오히려 광고 효과가 나지 않을까. 움직이는 광고판처럼 말이죠. 어르신들이 이렇게 광고판이 있는 손수레를 끌게 되면요, 매월 약 3만원 이상의 수익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광고하고픈 사람은 광고 효과도 얻을 수 있고, 어르신들은 그걸로 인해서 돈을 좀 더 버실 수가 있고. 그런데 이 끌림 동호회의 청년들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뭔가 어르신들을 좀 더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더 있지 않을까? 뭔가 더 도와드리고 싶은데 라는 생각에 어르신들을 위한 또 다른 착한 아이디어를 하나 또 내게 됩니다. 보통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은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손수레를 들고 폐지를 주우러 다니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저녁에는요, 교통사고의 위험률도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 청년들은요, 이 어르신들의 손수레에 경광등이나 그리고 안전반사지를 부착해서 차 운전자가 멀리서도 이 손수레를 확인할 수 있게끔 안전 문제에도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옆에 보시는 것처럼 손수레에 이렇게 달면 멀리서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하나하나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런 게 좀 불편하시겠다 해서 개선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이나마 어르신들이 생활하기가 좀 나아지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또 개선하고, 정말 너무 멋있는 청년들인 것 같습니다. 이 동호회 끌림 또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다뤘고요. 그리고 여러 또 매체에서도 소개가 된 동호회 팀이에요. 그 옆에 글을 보시면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패배자로 보는데 스스로는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으로 생각한다고 하셨다. 어르신들이 더 당당하게 일할 수 있고 인식도 개선되도록 돕고 싶다. 정말 너무 멋있는 청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훈훈한 이야기인 첫 번째 경남 창원의 110번 버스의 기적 이야기, 그리고 100원이 바꾼 또 하나의 기적,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이야기로는 리어카로 착한 세상을 만들고 싶은 청년들 끌림 동아리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2018년 어느 한 남자의 사연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읍니다. 그 남자는요, 닐 샤프라는 남자로, 이 남자는 2003년경에
애리조나 대학교의 한 밴드 동아리에서 거기서 만나게 된 로라라는 여성과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그 후에 이 두 사람은 3년이 지난 2006년 결혼식을 올렸고요. 그 후에 4명의 아이를 낳으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어느 날부턴가 이 남편 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혼자 멍하니 있는 시간도 많아졌고요. 잘 웃지도 않아요. 가족들이랑 함께 있을 때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혼자서 이러고 멍 때리고 있고요. 불면증이 온 건지 밤에 잠도 잘 못 이뤘습니다. 늦은 밤 누군가와 몰래 통화를 하는 모습도 목격이 됐고요. 심지어는 이 아내한테 괜히 결혼했어. 그냥 애초부터 너랑은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라고 하면서 결혼한 거를 후회하기까지 했습니다. 혹시 바람이라도 난 걸까요? 다른 여자가 생긴 걸까? 더욱더 이상한 건 이 닐이 어느 순간부턴가 아내와 가족들 몰래 남모르게 혼자서 그냥 죽자, 그냥 죽는 게 낫겠다 라면서 죽음을 혼자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쯤에 두 사람은요, 아이들과 함께 결혼 10주년을 맞이해서 콜로라도 지역으로 가족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때 닐은요, 잘됐다 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 콜로라도에 이 정도 절벽이면 딱 좋겠다. 여기서 내가 사고가 난 것처럼 이 절벽에서 내가 떨어져 죽으면 남은 가족들한테도 해가 덜 갈 거고,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오늘 그냥 여기서 떨어져 죽자.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사고사로 위장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가족의 곁을 떠나버린 닐. 그 후에 혼자가 된 아내, 이 로라는요, 홀로 아이들을 키우게 됐습니다. 이 아내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잖아요. 4명. 갑자기 남편도 잃었고. 그렇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진짜 잔인하다. 어떻게 너랑 아이들을 그대로 두고 홀로 떠나버릴 수가 있냐? 너 이렇게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재혼해. 너 나이도 어리고 아직 아이들도 어려서 아빠가 필요한 나이잖아. 재혼해.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내 로라의 재혼 소식이 들려왔어요. 친구야, 나 재혼하게 됐어. 그러니까 이때 주위 사람들이 잘됐다 기집애. 좋은 사람이야? 너는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좋은 사람 만나야 돼. 그렇게 결혼식까지 올리게 된 로라. 그런데 결혼식장에서 하객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식이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이 결혼식에 신랑 입장이 없네. 신부 입장하니까 신부 2명이 나란히 나오는 거예요. 로라의 재혼 상대는 여자였습니다. 동성결혼. 이 로라가 남자도 호감, 여자도 호감을 느끼는 양성이었던 걸까요? 그래서 남자로 상처를 받았다 보니까 여자친구를 사귀었던 걸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웨딩드레스를 입은 또 다른 신부가 누구랑 많이 닮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로라의 전 남편이랑 좀 많이 닮았네. 알고 보니까 웨딩드레스를 입은 또 다른 신부는 놀랍게도 로라의 전 남편 닐이었습니다. 말까지 버벅거려요. 닐이었어요. 사실 이 닐은요, 로라를 처음 만나기 전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해왔었다고 해요. 하지만 20살 때 만난 로라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바람에 자신의 그러한 마음을 억누른 채 결혼까지 하게 됐던 거예요. 그 후에 사랑스러운 4명의 아이들과
완벽한 가정은 이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억눌러 왔었던 성 정체성, 이거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기 시작했던 겁니다. 난 여자가 되고 싶은데 가족들은 이렇게 있고, 나 혼자 여자가 되고 싶다고 그냥 수술하고 하자니 가족들이 걸리고, 로라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 로라는 나를 남자로서 좋아하고 사랑하는 걸 텐데, 내가 여자가 되겠다 하면 로라는 나를 싫어하겠지? 아이들한테는 또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아, 결혼 괜히 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고, 그러다가 심한 우울증까지 겪게 됐던 거예요.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죽을란다.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된 거죠. 하지만 스스로 죽으려고 절벽에서 실제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내 로라가 붙잡은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죽을 뻔했다고. 죽지 못한 거죠. 그리고 이때 마음속에 꽁꽁 담아놨었던 그 숨겨온 사실을 이때 아내 로라한테 털어놨었다고 합니다. 여보, 나 사실 여자가 되고 싶어. 미안해. 근데 이 아내 입장에서는 이때까지 바람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여자가 되고 싶다라는 거니까. 이 로라는요, 이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럼 왜 나랑 결혼했어? 라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남편 닐이 당신이 좋았어. 당신과 늘 함께하고 싶었어. 그래서 결혼을 했던 거야. 늘 나랑 함께하고 싶다면서 혼자 죽으려고 한 거야? 나랑 헤어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여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근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에 아내 로라는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나도 당신과 계속 함께하고 싶으니까. 고작 그런 이유로 당신이랑 헤어지긴 싫어. 여자든 남자든 어차피 나한텐 상관없어. 그냥 당신이라는 그 사람 자체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이 아내는요, 뜻밖에도 남편 닐의 이제 선택을 존중을 해준 거예요. 당신이 여자든 남자든 난 상관없다. 난 그냥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거다. 존중한다. 기다릴게. 수술해라. 그래서 결국 이 닐은요, 성전환 수술을 받기 위해서 잠시 집을 떠났던 거예요. 그 후에 주기적인 호르몬 주사 투여와 여러 차례 수술 끝에 서서히 여자로 외모가 바뀌어 갔고요. 이름 역시도 이제 닐에서 사만다로 개명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에서 요 끝에 오른쪽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아내 로라의 노력으로요, 4명의 아이들 역시 여자가 된 아빠를 받아들이게 됐다고 해요. 처음에 이 이제 사만다죠. 이제 사만다가 수술해서 아이들 앞에 딱 섰을 때, 애들아, 내가 아빠야 라고 딱 했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와, 아빠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아빠 되게 이뻐졌다. 나는 예쁜 아빠도 좋아. 라고. 나는 예쁜 아빠도 좋아요. 그동안 이 아내 로라가 정말 아이들한테 잘 얘기를 했던 거겠죠. 노력을 했겠지. 그래서 아이들도 잘 받아들여줬던 거예요. 이에 2018년 두 사람은요, 12년 전 결혼을 치렀던 동일한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사만다가 아니라 사만다를 기념하면서 두 번째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두 사람 뭐 예전이랑 비교하면 그냥 두 사람 다 하얀 드레스에 이쁜 신부 화장을 했다라는 것만 달라졌을 뿐, 그 외 모든 것은 그대로였어요. 남자의 모습으로 한 번, 그리고 여자의 모습으로 한 번, 두 번의 결혼식을 올린 부부 이야기.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 부부는 현재까지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쁘지 않아요? 닐에서 사만다로. 이쁘죠? 원래 여자였던 사람 같아요. 뭐 지금 현재 여자지만 뭐 되게 이쁜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한 행복한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